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패스 감정평가 실무. 예, 그리고 이제 학원은 이제 프라임업 학원이죠. 프라임업 학원의 2025년도 감정평가 실무 기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여지훈 평가사고요. 네, 우선 뭐 강의 진행하기 전에 뭐 제 소개는 잠깐 드려야 되겠죠. 소개 드리기 전에 근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요. 기초 입문이잖아요. 기초 입문이고 이제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강의 계획서 쭉 한번 볼까요? 예, 어디냐면 맨 마지막 장인데 자, 9페이지거든요. 네. 9페이지에 보시면 기초 입문 강의 진도표 해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1회차에는 자, 공부 방법이랑 그 다음에 우리 문제집을 어떻게 풀이를 하고 활용을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공부 방법이라는 거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뭐 어떤 책을 몇 회독을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어떤 강의를 듣고 뭐 어떤 걸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사실 시각이 더 중요해요. 시각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크게 바라보면 나는 암기로 갈 거다. 나는 이제 이해로 갈 거다. 근데 사실은 이제 합격을 하는 수준이 된다 그러면 이게 사실 별개는 아니거든요. 별개는 아니고 암기로 가시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실력 상승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빨리 풀려면 암기를 해야 돼요. 예, 결국에는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에는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이제 결론적으로 만나는데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 한다는 거는 되게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첫 회부터 정확한 방향을 잡아서 그냥 바로 갈 건지 아니면 아니면 안타깝게도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초를 겪으면서 이제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오늘 첫 수업에서 다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제가 몇 가지 뭐 말씀을 드릴 것들이 있어요. 뭐 회독수라든가 있는 건데 그것보다는 그 전에 조금 지루하겠지만 이렇게 어떤 시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오늘 꼭 다룰 거고요.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집을 활용하는 건데 정말 이 문제집 활용에 있어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오리엔테이션 소개도 안 했는데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정말 쉽게 가시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책이란 거는 이렇게 책이 쓰여져 있는 이유가 있고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10년 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역사는 아마 우리 수험계에서 가장 오래됐을 거예요. 아마 이게 한 15년, 이제 20년 됐나? 이게 제 선배한테 물려받은 책인데 그 선배도 그 선배한테 물려받았고 그 위에 두 분 더 계신가? 뭐 그렇거든요, 이 책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오랫동안 검증을 받아온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췌해서 푸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카페라던가 뭐 인터넷이라던가 뭐 주위에 들으면 별의별 말이 많기 때문에 뭐 내가 약간 듣고 싶은 말만 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당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집 활용법까지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서 사실 오늘 첫 시간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곧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아직 제 소개를 안 드렸으니까 제 소개 잠깐 드리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면 제 이름 나와 있고요. 제 기수 나와 있죠. 네, 저는 여지훈 평가사고요. 지금 이제 23기 평가사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제는 신입이라 하기엔 좀 이제 그런 기수가 됐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년 합격하시면 이제 36기가 되시죠. 36기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차이가 나는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이제 23기 합격을 하고 이제 바로 강의를 했을 때도 뭐 그때는 열정 충만하고 정말 이제 얼굴도 뽀송뽀송하고 그랬던 때고 이제 그때의 힘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수험계 초강자로서 막 합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서 잘했던 사람으로서 점수할 게 있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어느덧 이제 저도 12년 차, 13년 차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런 이제 어린 분들의 뭐 열정이란 건 보다는 약간 이제 노하우 측면에서 전달될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제 이력을 한번 보시면 이제 학교가 나오는데 제 후배님들은 꼭 얘기해 주세요. 제가 VIP를 모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저 한국감정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은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합격을 하시게 되면 이 회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 공기업인데요. 공기업인데 원래는 감정평가를 하는 회사였고요. 감정평가사가 이제 1989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전에는 토지감정사와 공인감정사와 토지평가사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두 개 자격증이 합쳐지면서 이제 만들었고 그때 당시에 이 한국감정원이라는 회사만 감정평가를 했어요. 독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이 독점으로 그 평가를 하다가 지금 이제 민간으로 다 이양을 해서 감정평가 법인, 감정평가 사무소에서 이제 평가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다니고 있었던 이제 회사가 2016년도부터 감정평가를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퇴직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밑에 보시면 공감이라는 회사에서 지금은 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뭐 공부를 여기 감정평가사를 하러 오신 이유가 뭔가 이 직업에 대한 큰 기대를 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13년 차 그리고 이제 공기업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법인에서 근무하고 지금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파트너로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참 말씀드릴 게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직업이 정말 좋거든요. 이게 참 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당연히 좋다고 해야겠죠. 그런데 진짜 좋아요. 저는 학과 보시면 저 법학과잖아요. 저는 뭐 죄송하지만 저희 사시 합격하신 뭐 변호사 형님들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요. 그 정도로 지금은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이제 좀 졸리거나 하신 것 같으면 제가 재밌는 얘기 좀 해드릴게요. 뭐 돈 버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인 얘기도 있고 한 거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2, 13년 정도 이제 공기업에서 왜 제가 처음에 공기업에 갔겠어요? 원래는 저기서 이제 근무를 해가지고 평가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이제 한 5년 정도 배우고 나와가지고 지금 업계에서는 이제 열심히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평가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선생님들과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그 강의를 하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평가사님들은요, 이렇게 저만큼 평가를 많이 하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시거든요. 거의 강의를 주로 하시고, 저는 이제, 당연히 강의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이제 회사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그 가장 다른 점이, 첫 번째 다른 점이 뭐냐면, 뭐 수업 말고 여러분들 하는 서비스가 좀 죄송한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다른 선생님들처럼 뭐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뭐 궁금한 거 답변 질문해 드리고, 사실 저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평일에 여러분들 평가사 뭐 되시면 아시겠지만 뭐 전화라던가 카톡이 엄청나게 하루 종일 많이 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수험생 분들과도 함께 하게 돼버리면 일상생활이 아예 마비가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약간 이제 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좀 평일에 부족한 부분들은 보통 제가 토요일 날 시간을 잡아서 다 해드려요, 이렇게.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안 계실 텐데, 저는 토요일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밑에 저기 제 전화번호 다 있죠? 광역기획서 전화번호가 없으면, 여기 있다. 저 9페이지에 그 위에 보시면 뭐 있잖아요. 제 전화번호가 있고, 잘 보시면 이게 수험 상담이랑 상담 예약은 제가 카카오톡 문자 전화 다 받거든요. 진짜 상담은 지금 당장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급하니까 제가 직파당 하시면 제가 바로 전화 드려가지고요, 바로 어떤 문제를 푸셔라,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면서 궁금한 거 생기는 거는 제가 이제 그렇게는 좀 힘들어서 보시면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요거, 강의 후에 제가 가회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그 스터디 수업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미리 예약을 하신 분들 통해서 한 분당 30분에서 1시간 정도씩 할애를 해가지고요. 제가 쫙 과외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오늘 요 문제집 얘기도 해야 될 텐데 문제집을 혼자 푸신단 말이에요. 일단 풀다가 보면 궁금한 게 진짜 많아요. 정말 많은데 아니 이 한 권 풀면 궁금한 게 한 바퀴만 돌아도 뭐 한 200개 나오려나? 적어도 100개 나오거든요. 예, 100개 나오거든요. 그 100개를 언제 카페에 글을 올리고 앉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 돌리셔가지고 100개가 나온다 그러면 100개를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쫙 해결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평일에는 좀 답변이 힘드니까 오히려 공부를 하시는 측면에서 좀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시면 궁금한 것을 모았다가 저를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하면서 궁금한 거 해결하고 그 김에 이제 여러분 스케줄도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방향성도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적인 얘기도 하면서 이제 업계는 어떤지 얘기도 좀 하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또 여담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23기부터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합격을 했을 때는 제가 이제 그때 29살, 30살이었으니까 어리죠.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합격을 하신 분들도 또 그때는 또 참 자연차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많아가지고 저보다 어른들이 많아서 이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이야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5, 6년 전부터는 이제 매 기수마다 너무 친한 분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그분들과도 이제 당연히 뭐 1년 한두 번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수별로 회식을 하는데 이제는 약간 술 마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친한 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딴 게 아니라 요거 이제 오프라인으로 제가 꼭 가외를 해드리니까 요거는 꼭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지방 수험생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오실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카페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네이버 카페 있거든요. 저희 프라임법 학원.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통해 가지고 질문글 남겨주시면 또 있어요. 제가 일요일만 답니다. 답글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토요일에 남기시면 돼요. 토요일에.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오셨으니까 아직 우리 수험계가 어떻게 강의가 짜여져 있고 커리큘럼이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메인 강의는 뭐냐면 토요일에 하는 GS 스터디라고 하는 건데 결국 그게 뭐냐면 모의고사 강의예요. 모의고사 강의. 우리가 시험장에서 실무 이론 법규를 100 그러니까 100분 풀잖아요. 그것을 똑같이 하는 이제 강의가 토요일에 열리는 강의예요. 그래서 똑같이 뭐 아침 9시 반에 시작을 해가지고 오후에 한 4시 정도까지 해가지고 시험 치고 끝나는 건데 이제 그 강의가 가장 메인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스터디 강의에서 문제를 잘 풀고 어떻게 보면 등수를 잘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터디 강의에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위치가 생겼다 그러면 시험장 가가지고 시험 치면 합격을 하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런 코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말씀드린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요일이 메인이고 토요일에는 뭐 평일에는 이제 기본 강의 들으러 이제 많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 이제 온라인 들으시고 하는 건데 이제 토요일에는 다 오시거든요. 왜냐면 써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오신 김에 저녁에 저랑 같이 얘기하고 이제 가시면 이제 실력이 팍 올라가고 이제 넘어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지방 계신 분들은 이제 못 오시기 때문에 지금 카페도 열려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카페에다 답글 다시는데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도 전부 다 이제 시험을 치시잖아요. 그러면 토요일이 어떻게 보면 일주일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제 공부거든요. 그럼 토요일에 오후까지 해가지고 강평까지 듣고 나면 마지막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궁금했던 거 카페에다 쫙 올리시면 되거든요. 그럼 제가 일요일에 답글을 쫙 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들 이제 좀 효율적으로 하시거든요. 사실 그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전부 다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 왔을 거예요. 공부에 자신이 없는데 죄송하지만 감히 이 공부를 하시는 분 아무도 없거든요. 다들 자신 있어서 오시는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완벽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작부터 이제 옛날에 뭐 다 수능 잘 치셨으니까 이렇게 요약집 만들고
뭐 대학교 때도 이제 학점 잘 받으셨으니까 해가지고 또 이제 뭐 서브를 만들고 뭐 그다음 맛이 많으신데, 그리고 다른 시험이라던가 뭐 공무원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자격증을 이제 따시고 오신 분도 많아요. 예, 그런 분들 다 계시는데, 그런 분들 똑똑하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게 시작부터 되게 완벽을 추구하시다 보니까 궁금한 거 하나만 생겨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신기하게 이거 솔직히 초급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제 4월달에 저 만났으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회독수 7회독 정도 많으면 적으면 한 5회독 정도를 하실 건데, 이거를 그 정도 회독을 하고 나면요 보지도 않은 책이에요. 그 정도로 기초인 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풀면 한 개도 모르겠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거든요. 신기하게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궁금한 게 많이 생기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궁금한 거 하나 생길 때마다 글 올리고, 하나 생길 때마다 글 올리고, 답글을 언제 달아주지 기다리고, 답글 달렸는데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러면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꾹 참으시고, 지방수험생 분들도 꾹 참으시고, 궁금한 거 쫙 모아서 토요일에 한꺼번에 올리다 보면 그때 또 해결되는 게 신기한 게 있어요. 그 사이 실력이 늘었거든 내가. 그렇군요. 그거 하시고, 여기 이제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저를 만나러 오실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질문을 모아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름이랑 그 다음에 이제 기수도 말씀드렸고, 뭐 회사도 말씀드렸고, 뭐 제 뭐 약간 그 소개 같은 거는 또 틈틈이 많이 드릴 것 같으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제 양력 중에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그 패스 실무 시리즈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뒤에 이제 교재를 맞춰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감정평가 법전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이은진 평가사랑 같이 쓰고 있는 책이 있거든요. 법전도 있으니까 요것도 참고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시려면 사실은 다 이제 가지고 있으셔야 될 책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바로 위에 보시면 이제 우리 교재와 준비물이 있는데, 그 카시오의 계산기가 있죠. 우리 고학년 계산기 필요하거든요. 사실 오늘은 필요는 없고요. 다음 주만 필요합니다. 다음 주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문풀 강의 때 필요할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카시오 9860 쓰는 거 특강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참고하시고, 조금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작년에 찍어놓은 이제 계산기 특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가면 또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제 푸실 때 필요한다 그러면 그거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뭐 기초 입문이라고 해서 이번 주랑 다음 주만 딱 하게 되는데요. 이 기초 입문 수업은 정말 부동산 용어도 1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전제를 해놓고 가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계산기 특강도 이제 미리 해야 되고요. 시작부터 이제 내용 설명부터 바로 해버리면 계산기 설명할 시간도 없고 뭔가 기본 용어 설명할 시간도 없거든요. 설명이 쭉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여러분들이 생소할 것 같은 용어가 탁 하나 나왔다. 그 용어 설명하고 나면 갑자기 이제 중간에 갈피를 잃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 설명은 다 드리는 강의가 이번 주 다음 주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는 아니죠. 여러분들께 공부 방법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속 우리 요거 강의 계획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 계획서 한 장 넘기면, 자, 한 장 넘기면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같이 피셔야 될 게 우리 이론편 이 두꺼운 책 있잖아요. 이거 27쪽 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세 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제 규정입니다. 벌써부터 너무 이제 딱딱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감정평가는
법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법에 규정이 다 있고요. 그 규정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거고, 그 규정을 모르면 합격을 떠나서 합격을 할 수도 없겠지만 떠나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꼭 규정에 대한 내용은 처음에 꼭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또 법전을 사야 되는 부분도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법규 과목에서 사는 게 아니라 실무도 그리고 이론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규정 자체가 기본적인 가장 큰 상위 체계가 되고요. 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 규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라는 거, 활용한다는 거, 그리고 이 규정이 사실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규정에 대해서 이해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이 규정에 대해서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그 규정이 어디 있냐면 우리 27페이지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별표를 좀 칠게요. 별표. 자, 제가 지금 치는 별표는 중요도도 있고요. 중요도 때문에 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책 말고 별도로 볼 필요가 있냐에 따라서도 제가 해놓은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지금 되게 두껍잖아요. 이게 사실 규정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따로 뭘 볼 필요는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재로 만나는 거랑 법 조문을 직접 읽는 거랑은 또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별표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실무에 대한 별표예요. 이론이랑 법규는 또 나름대로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론 선생님, 법규 선생님들한테 꼭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어떤 법을 위주로 공부해야 되냐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별표. 자, 시작부터 좀 많은데 5개짜리가 있는데요. 자, 일반 감정평가라는 틀 안에 우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법이죠. 요거 말고 시행령도 말고 시행규칙도 말고 우측편에 가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요거 별표 5개입니다. 저는 이제 그리고 수업이 지금 몇 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수업이 지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횟수가 절반밖에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심하고 어려운 부분들은 전부 다 제가 특강으로 다 빼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모든 설명은 다 드릴 거예요. 다 드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수업 중간에 퀴즈를 내고 이런 건 없어요. 오셔서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퀴즈가 없다. 시간이 많았으면 퀴즈도 내고 뭐도 하고 좋죠. 하지만 여러분도 더 열심히 공부할 거잖아요. 제가 그걸 왜 테스트를 왜 해요? 다 잘하실 건데. 그렇죠? 근데 숙제가 뭐냐면, 숙제는 검사는 안 할 건데 숙제를 내드리는 게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줄여서 감칙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 오늘 가셔가지고 무조건 암기하세요. 이거는요. 조문이 몇 개 안 돼요. 27개밖에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요거는요. 오늘 이제 집에 가시는 길에 핸드폰, 그래요. 핸드폰 한번 다 꺼내 보실까요? 요거는 하나 이제 깔아 놓으시면 좋으니까, 그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건데, 이제 요거 하나 이제 깔아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평생 쓸 거예요. 이제 합격하시고도.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어플입니다. 이게요. 그 실제 사이트도 있거든요. 사이트로 가셔도 되고 어플로 가셔도 되고요. 이거 까신 다음에 그 법령 검색에서 요거 감정평가 가는 규칙을 검색하시면요 나와요. 그래서 책이 법전이 없으신 분들도요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요거 핸드폰 여셔가지고요 조문이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보시고 내일부터는 외우세요. 외우세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외우라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결국엔 여러분들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외우게 되실 겁니다. 실무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핸드폰이 이제 까는 거를 놔두시고, 자, 이어서 별표치 계속 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감정평가 실무기준 별표 3개 해드리고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되게 얇거든요. 조문이 여기 있는 감칙까지는 법규성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요거는 지키지 않으면 바로 이제 잡혀가는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실무 기준부터는 행정 규칙이라고 해서 우리끼리 약속 느낌이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위계 차이가 나는데 대신에 예, 우리끼리 약속 느낌이 강하니까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 실무 기준도 아까 전에 저기 보면 이제 그 어플에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감칙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역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별표 3개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감정평가 실무 기준 해설서라는 게 있는데요. 예, 요거 별표 1개 해드리고. 우측에 임대료 감정평가편, 다시. 감정평가 실무 매뉴얼 중에 첫 번째 거, 임대료 감정평가편 별표 1개. 바로 밑에 담보평가편도 별표 1개. 자, 도시정비랑 동산담보는 얘기 별표 치지 말고요. 예, 말고. 다시 우측. 감정평가서 적성성 검토 지침 별표 1개. 그 밑에 공동주택 분양 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평가 지침에서 별표 2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실무 기준 밑에 있는 해설서부터 매뉴얼 지침은요, 지금 아예 보지 마세요. 제가 별표를 1개씩 쳐놓은 거는 나중에 실력이 좀 됐을 때 그때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제 제가 해드린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나중에 다 아시게 될 거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지금 규정을 보고 있죠. 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규정인데 일단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일반 감정 평가로 해가지고 쭉 되어 있고 보상 감정 평가로 해가지고 쭉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격 공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감정 평가는 크게 이제 이 세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일반 감정 평가, 보상 감정 평가. 일반 감정 평가는 말 그대로 보상 감정 평가 빼고 나머지 감정 평가를 거의 다 의미를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평가다라는 가장 감정 평가의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거기 대응해서 보상 감정 평가, 보상 평가는 뭐냐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공익 사업이라고 지금 이제 어디에 무슨 어디 들어갔대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무슨 우리 동네에 아파트 단지가 생긴대 하면서 LH가 와가지고 사업한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깝게 본다 그러면 우리 지나가다가 이 도로를 공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것도 다 공익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나 국가의 이제 지위를 갖고 있는 측에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제 왜 도로 같은 걸 까는 거는 일반 사업자한테 맡기면 아무도 안 깔 거잖아요. 안 깔 거고. 그 다음에 큰 대단히 아파트 단지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큰 대단히의 그 전담인력밖에 없는데 농경지밖에 없는데 여기를 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주택 단지를 만든다 이런 것들 일부의 민간 사업자가 하기엔 너무도 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걸 공익 사업이라 하고 그러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뺐거든요. 돈을 주고. 예. 그 강제를 뺐을 때 돈을 주는데 그냥 얼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얼마입니다. 그 위에는 건물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감정평가서로 책정을 해주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바로 보상평가입니다. 그래서 아예 법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일반평가, 그러니까 그냥 감정평가는 우리 감정평가사니까 감정평가사 법에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돼 있는 건데 특별하게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강제 수용을 위한 거다 보니까 좀 특수성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저기 이름도 긴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것에 근거를 해가지고 하는 평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 수용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있는 시행규칙입니다. 별표 5개입니다. 감칙과 마찬가지로 보상평가에 있어서는 이거 통째로 거의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건 좀 양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상이다 보니까 어려워서 지금 외우라 말씀은 안 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보상평가 수업을 진행할 때 그때는 제가 차근차근 외우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법률과 시행령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되게 중요한데 우리 실무에 필요한 조문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괄호를 쳐가지고 별표 3개씩만 드릴까요? 별표 3개씩. 근데 일부만 별표 3개인 거예요. 일부만.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록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토지보상법이라고 부르는데 요거 별표 3개, 시행도 별표 3개. 예. 괄호를 넣고 별표 3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분 그러니까. 자, 보상평가에서는 감정평가 실무 기준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아예 뭐 그냥 쭉 끊어줘도 돼요. 볼 필요가 없고, 대신에 뭘 봐야 되냐면 그 바로 밑에 있는 토지 보상평가 지침을 봐야 됩니다. 이거 별표 3개거든요. 네, 그 밑에 있는 영업손실 보상평가 지침도 별표 3개. 자, 이왕 한 김에 왼편에 나와 있는 해설서 별표 1개,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송전솔로 등 보상평가 지침 별표 1개. 우측에 있는 업권 이거는 예, 별표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실무 기준부터 그 해설서 매뉴얼 지침인데 별표를 안 드린 거는 여러분이 합격할 때까지 전혀 안 봐도 됩니다. 예, 보시면 오히려 예, 혼란만 더 올 거예요. 양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현업적인 얘기밖에 없거든요. 수험정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 건데 합격을 한 다음에 알아야 될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수업 정갑적이지 않으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근데 자 여기서 자 토지보상평가 지침 줄여서 토보침이라 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저기 일반평가에 있어서 감정평가 실무기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지침이란 표현은 요거는 이제 공적인 주체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협회가 만든 거거든요. 우리 한국감정평가사 협회가 만든 지침이에요. 보상평가를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하자라는 건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보상평가 토보침은 나중에는 정말 열심히 보셔야 되는 건데 일단은 예, 별표만 쳐놓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 별표 3개였고 밑에 있는 영업손실 보상평가 지침, 이 영보침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예, 영업손실이라는 것도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고 그거 할 때 이 지침은 나중에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다 쳤어요. 예, 쳤고 자 밑에 있는 가격공시 평가 산정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시험에 별로 많이 안 나와요. 최근에 안 나온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혹시라도 나중에 한번 본다고 하면 뭘 봐야 되냐면 쭉 내려가서 그 좌측편에 보시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요것만 별표 1개만 쳐주세요. 감정평가, 뭐 일반 감정평가, 보상평가,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가격공시 뭐 이건 뭐냐라는 건데 그 여러분들 뭐 뉴스 많이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표준지란 말은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공시지가란 말은 들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예, 우리가 하는 업무가 그 왜 전국에 있는 땅값을 다 매겨서 그 땅값을 가지고 뭘 하죠? 예, 세금을 매기죠. 예, 그 땅값을 매기는 게 또 우리 감정평가사의 역할이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른 자격사들처럼 예, 다른 자격사들은 나라에서 주는 공짜로 주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업역 중에서 본다 그러면 나라에서 그냥 뺑뺑이로 그냥 주는 일이 예, 한 3분의 1은 넘을 것 같아요. 예, 넘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수익 베이스가 되게 탄탄하기 때문에 뭐 감정평가 회사를 차렸다가 망했다 뭐 이런 경우는 없어요, 사실은. 예, 그 회사가 운영이 잘 안 돼서 망한 경우는 없고 예, 보통 스스로가 잘못을 저질러서 망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욕심 너무 부리시면 안 됩니다. 학교 가신 다음에. 예, 근데 좀 욕심 나긴 해요. 왜냐하면 이거 하면 이만큼 돈을 줘?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약간. 예, 그래서 여튼 이제 약간은 딴 걸 갔는데 그래서 이 가격 공시 평가 단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공적인 가격을 우리가 매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평가랑도 다르고 보상평가랑 다른 거죠. 그래서 별도의 법이 있는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지금 순수하게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는요. 표준지밖에 없어요. 가장 좌측에 있는 거. 가운데 있는 표준주택, 우측에 있는 공동주택 이거 전부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공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 공기업에 여러분께서 취업하지 않으면 예, 영원히 하지 않을 업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일단 감정평가사가 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정도까지만 일단 눈여겨보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또 다른 법령들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별표는 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기본 강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걸로 충분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뭐 보시면 이제 이런 용어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예, 주로 도정법이라 부르는데, 예, 요거 우리 잘 아는 재개발 재건축 얘기하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할 때, 재건축 사업할 때 역시나 감정평가사가 들어가서 예, 가격을 매기는 일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있고요. 국유재산법, 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해서 나라가 갖고 있는 재산 혹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역시 감정평가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유재산법과 그 다음에 예, 곁다리를 말씀드렸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될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과 관련된 일인데 국토의 개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모르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법률 안에서도 역시 감정평가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규정이 사실 이만큼의 체계도가 잡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체계도라고 말씀드렸죠. 자, 가장 위에 있는 법률이 가장 상위 법이 되는, 상위 규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시행령이고요.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죠. 시행령은 예, 대통령령이잖아요. 대통령이 만드는 거죠. 예, 정부가 만드는 거고. 세 번째 시행규칙까지 오면 이거는 이제 뭐 우리랑 관련됐다 그러면 예, 국토교통부 뭐 이런 데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부처에서 만드는 거고. 이런 이제 위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상위 법률이 가장 강력하고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시행령이 상위법을 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대신에 이제 요 국회에서 법률 만들려면 얼마나 사실 어렵고 힘든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정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단계 낮추어서 시행령에서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막상이 아니라 저기 이제 이제 실제로 이제 예, 부딪혀서 이제 일을 하는 소관 부처, 예, 뭐 국토교통부라든가 뭐 기획재정부라든가 이래서 만든 게 이제 예, 지금 보시면 시행규칙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좀 더 자세하겠죠. 근데 이까지만 해도 이게 법규성이 있다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시행규칙까지만 와도요. 이것을 어기면요. 만약에 이제 재판을 받잖아요. 그럼 소송에서 무조건 집니다. 어기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것을 뭐 법규성이 있다,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해가지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께서 법규 배우실 때 배우실 건데, 여튼 이까지가 이제 가장 상위예요. 자, 근데 아까 보시면 지금 감정평가라는 규칙이 감정평가법 시행규칙 바로 옆에 있습니다. 동등한 위치라는 거예요. 동등한 위치인 거거든요. 그래서 신기하게 이렇게 시행규칙이 두 개인 데는 별로 없어요. 지금 시행규칙이 사실 두 개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 감정평가법은. 그래서 이제 그 위계가 있고 그 실무 기준은 행정규칙 해서 법규성은 없지만 이제 각 부에서 만든 이제 자세한 이제 기준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해설서, 매뉴얼, 지침은 전부 다 우리 업계에서 만든 겁니다. 예, 공적 주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계가 있는 거니까요. 요 위계의 성질을 아시고 체계를 아시고요. 거기 쭉 가지를 뻗으셔가지고 조금 이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보상, 가액공시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문제를 풀다가 왜 이렇게 푸는 거지? 근데 답안지 보니까 법조문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 법조문 찾아가서 한 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안지에 법조문이 적혀 있다는 거는 그 법조문 적으면 가점 포인트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조문이 뭔지는 알아야 가점 포인트를 활용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감칙 빼고는 다른 법을 본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를 푸시다가 조문을 만나면 그거는 한번 찾아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문을 한 개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내년에 동차로 시험 치려고 할 때는 이미 머릿속에 꽉 차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나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예, 논리성인데요. 네, 논리성인데, 자, 요거가 다른 말로 뭐냐면, 예, 정말 중요한데, 예, 어떻게 할 걸로 하지? 예. 자, 여기서 이제 진짜 여기서 우리 갈리는 거예요. 예, 예, 여지훈 수업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 예, 예, 1년 만에 합격하는 사람, 아닌 사람, 혹은 이제
예, 3년차나 4년차 때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합격시켜 달라고 하는 사람이 갈리는 겁니다. 자, 이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목차 암기는 우리는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산식을 외워야 돼요. 산식. 우리 산식을 하나 볼까요? 약간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교재 56페이지 가시면 56페이지 가시면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당장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밑에 표가 있는데 밑에 비교 방식이라고 되어 있고 그 비교 방식 안에 가액이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뭐 바로 하실 거예요. 바로 하실 건데 예, 우리 교재 56페이지입니다. 예, 56페이지. 예, 그리고 아래에 있는 3방식 7방법이라는 이제 박스인데요. 자, 거기 보시면 뭐 비교 표준지, 예, 공시지가 그냥 비교 표준지라 쓸게요. 네.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죄송합니다. 거래 사비를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 기준법을 설명드리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거래 사례 거래 금액에서 사정 보정하고 시점 수정하고 지역 요인 여기 보시면 가치 형성 요인 비교치라고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끝인데 그러면 이제 뒤에 보시면 비중가격 나오죠. 자, 거래 사례의 거래 금액을 가지고 비교 방식이 뭐냐면 이제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을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땅을 평가를 하고 보니까 시장에서 내 땅이랑 되게 비슷한 게 거래가 됐어요. 매매가 됐단 말이죠. 저 땅이 저 정도로 매매가 됐으니까 내 땅은 얼마쯤 되겠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자, 내 땅 말고 거래된 사례가 있어요. 그 거래 금액을 수집을 한 다음에 보니까 저기 그 거래된 그 내역 같은 걸 보니까 이게 그 뭐 친척끼리 해가지고 10% 정도 뭐 싸게 거래됐네라고 된 거예요. 거래사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 내 땅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저렇게 지네들끼리 좀 싸게 주고 사고 이러면 이제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이제 보정한 단계예요. 사정 보정이고요. 자, 저 거래는 지금 과거에 거래됐어요. 보니까 6개월 전에 거래됐단 말이죠. 근데 나는 지금 시세를 알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시간을 이제 맞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시점 수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땅이랑 내 땅이 유사하긴 하지만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내 땅은 아주 반듯한 땅인데 저 땅은 조금 약간 모양이 약간 이제 형상이 안 좋아요. 안 좋고 나는 이제 돌을 2개 끼고 있는데 쟤는 돌을 하나밖에 안 끼고 있단 말이죠. 내가 더 좋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 비교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도로가 다르다, 형상이 다르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나한테 맞춰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쟤보다 내가 한 10% 좋네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억으로 거래가 됐는데 면적은 똑같다 치고 그 다음에 이 사정이란 부분을 좀 이제 없애고 보니까 10% 정도 싸게 거래됐구나. 그러면 11억이 되고 그리고 6개월 전에 거래됐는데 그 사이에 뭐 6개월 정도 거래됐는데 그 시세 변동이 한 10% 올랐다 쳐요. 그러면 이제 뭐 한 12억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쟤랑 나랑 비교하니까 역시 한 10% 좀 좋단 말이죠. 그럼 한 13억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이제 제가 10억에 거래됐는데 저걸 가지고 내 땅의 가치라는 걸 분석을 해보니까 14억 정도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요 내용입니다. 이거 그냥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 답안지 쓰실 때요. 자, 제일 처음에 내가 어떻게 평가하겠다 개요를 쓰고요. 두 번째
사례가 한 3개 나온 거예요. 3개 중에서 나랑 비슷한 걸 하나 찾아야 돼요. 그래서 거래 사례 선정 하나 잡고요. 선정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니 뭐 이거 보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사전 개입됐다면서요. 예, 그래가지고 됐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주고, 네 번째 뭐 집값 변동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그 통계를 가지고 지금 보니까 6개월치를 이제 현재화 시켜준다라는 부분. 그리고 5번째 도로가 좋고 형상이 좋다라는 부분 비교해주고, 마지막 6번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뭐 다른 선생님분들에 대해서 뭐라 하진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문제집을 딱 봐요. 제 문제집 딱 본다 그러면 자, 목차가 잡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제 문제집에도 뭐 예시 목차가 적혀 있어요. 있단 말이죠. 아,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목차를 외워 놓으면 편하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 문제가 자, 이게 뭐죠? 아까 산식을 그대로 목차화를 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으면 다 합격하지. 근데 우리가 200명밖에 안 뽑잖아요. 공부한 사람이 지금 2만 명이 넘는데. 그렇잖아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2만 명 중에 허수가 15,000명은 되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갑자기 또 2만 명 하시니까 놀라시는데, 예. 그래서 이런 기본 목차는 처음에 짰다가요. 어느 순간에는 이 문제는 사전 개입이 안 된 정상 사례였잖아. 되는 거고, 이 문제는 보니까 사례랑 대상이랑 똑같아. 시점 수정만 논점이 되는구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요. 예, 해가지고 요거랑 요것만 한 다음에 바로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외워놓고 목차에다가 문제를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러면 엄청 느린 데다가 융통성이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서는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적고 있는 거고, 감점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100분 동안 이제 풀어야 될 양이 있는데 다 풀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자, 우리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무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뭐 문제집 한 권이 있고 문제은행식으로 시험이 나오니까 요거 한 것만 10번 보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면 저도 편하죠, 사실은. 근데 그런 시험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이거를 정말로 절실하게 많이 느껴서 제가 이해식으로 강의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기본 틀을 잡는 데 쓰는 것이고, 결국에는 나는 이 책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에 맞춰서 내가 답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전부 다 외울 수가 없단 말이죠. 이 비슷한 책 이것만 해도 지금 제가 이것 말고도 중급도 있고 기출도 있고 그 다음에 제 스터디 다룬 문제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뭐 소위 말해서 이제 1분당 1점인데 지금 제 문제만 해도 몇만 점이 넘어요, 사실은요. 뭐 지금 안 세봤는데 뭐 10만 점 넘을 수도 있죠, 사실은. 그 어떻게 몇만 점을 다 외웁니까, 이걸? 목차를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몇 개 외우고 나면 잘 풀린 느낌이 드니까 외우시는데, 나중에는 금방 한 개 봉착하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저기 보시면, 자, 감정평가 논리성 갖추기인데요. 자, 산식 중간에 두 번째 단락인데, 두껍게 칠해져 있죠. 그래서 자, 도출하는 실제 머릿속의 과정은요, 산식에다가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목차를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사례를 골라야 될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이 결론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따라 가지고 이 문제에서는 논점이 이거랑 이거기 때문에 이것을 목차와 잡아서 하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치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빨리 뒤에 것도 푸니까.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차를 절대 외우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산식을 외우세요. 산식을 그냥 답안지에 풀어 쓰세요. 풀어 썼는데 내가 쓴 답안지와 문제집에 있는 답안지가 달라요. 목차가 다릅니다.
다른 경우에 있어가지고 마지막 숫자는 똑같은데 왜 목차가 다르지? 다른 이유가 있죠. 예, 나는 지금 기본 목차를 잡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문제집에는 기본 목차 잡히는 것도 있겠지만 예, 응용해가지고 수험 적합한 목차로 돼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선 기본을 잡고 답이 맞다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내 맞춘 걸로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 확인하셔가지고 선생은 이 목차를 잡았구나. 나는 이 목차 잡았는데 그러면 내가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목차식으로 한번 응용해 볼까? 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감정평가 노선 갖추기는 이 정도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가 또 적어놨죠. 그 정형화된 목차를 외우는 방식으로 잘못 공부한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너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꼭 오늘 이걸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계세요. 분명히 이 강의를 오늘 보시고도 여기 앉아 계시고도 아닙니다. 아니고 보시고도 2년 뒤에 또 오세요 저한테. 2년 뒤에는 정말 합격하고 싶다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잡아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치료를 해드리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2년 전에 합격한 사람이 여기 있는 거니까. 자, 오늘 지금 첫 시간 좀 기대적인 하고 있는데 좀 밑에 것만 설명하고 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특징 파악이에요. 자, 우선 가장 기본 물건은 토지가 됩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 토지거든요. 이 토지를 일단은 쭉 배우실 거예요. 먼저 쭉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토지를 가지고 다른 물건 응용을 하는 겁니다. 토지는 토지대로 공부하고 건물은 건물대로 공부하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공부하고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하면 그러면 너무 많아지죠. 별개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자동차와 토지는 다른 물건이죠. 다른데 우리 그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논리 자체는 사실은 큰 틀이 하나 있거든요. 그 큰 틀에서 토지의 특징을 따가지고 이런 방법이 나와 있는 거고 자동차의 특징을 따가지고 이런 한식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이해한다 그러면 금방 응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빨리 풀 수가 있고 실력 빨리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목적은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이 목적은 사실 우리 감정평가 업계를 먹여 살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평가하는 물건이 많으면 좋죠. 뭐 자동차도 평가하고 뭐 기업도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뭐 책상도 평가하고 뭐 여러 개 할 수 있으면 일단 좋은데 더 중요한 거는 같은 땅인데도 평가사가 여러 명이 와서 평가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대출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액 결정하기 위해서 기준되는 금액이 필요하다. 담보 감정 평가하는 거거든요. 아쉽게도 이제 돈을 못 갚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경매 넘어가는 거죠. 경매할 때 최저 매각 가격으로 하는 거 평가사 평가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이제 매매하려고 한다. 그때 이제 평가사도 한번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상속이 됐다. 그럼 또 평가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갑자기 여기 무슨 사업한대요. 공익사업 들어서. 그럼 또 이제 또 평가해요.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여러 목적에 따라서 다른 감정평가액이 나옵니다. 다른 감정평가액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으면 여러분 할 필요가 없죠. 평가 하나 받아놓고 영원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평가 목적별로 다른 금액이 나오는 것이 맞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는 그 논리를 추천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평가 목적별로 밑에 마지막 단락인데 평가 목적별로 평가 기준 방법 그리고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가 목적별로 특징을 잘 잡아서 뭐가 다른지를 알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릅니다. 지금 여기 물건은 오히려 약간 공통점 위주로 좀 찾으면 응용이 쉽게 되잖아요. 되는 거고요. 목적은 있잖아요. 뭐 공통되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차이 나는 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차이점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금방 실력이 늡니다.
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하시면서 이제 내용을 좀 배우실 텐데, 아, 그게 어디 근거하고 있다라고 알게 되면 참 머릿속이 명확해지거든요. 그리고 꼭 그렇게 답안지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정말 확실하게 들어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이어서 이제 보시면 산식을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것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형태로 공부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암기할 게 없어요. 하나도. 암기할 게 없습니다. 저 그냥 쭉 써서 설명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쭉 답안지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뭔가를 머리에서 꺼내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뭐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물건 새로 배울 때도 뭐 이거는 공통적이니까 요 정도는 같이 가면 좋겠다 하고 하면 또 쉽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목적별로 이렇게 차이 나니까 이 물건인데 목적별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니까 요것만 강조 잘 보여주면 되겠고 나머지는 그냥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구나. 예, 되면 쉽게 감정평가가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장장 한 석 달 정도 강의 진행할 텐데 가장 중요한 첫 시간 다루었습니다. 10분 쉬고요. 8시 40분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